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군을 파병한 유럽 8개 나라에 대해서 관세 10%를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 각 나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상무부 장관은 대미 반도체 투자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의사에 반하는 유럽 8개 나라, 그러니까 그 그린란드에 파병한 8개 나라에 대해서 관세 매기겠다 이렇게 예. 해버렸어요. 예. 그럼 이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왜냐하면 나토 32개국은 집단 방위 조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덴마크도 모두 나토 회원국이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 회원국의 영토를 심지어 그린란드에는 미국의 우주 기지가 있어요. 군사 예. 기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2차 세계대전 때 맺었던 그린란드 보호 조약, 이게 51년에 덴마크에서 다시 계승돼서 조약을 체결해서 지금 미국이 그린란드의 군사력을 파견하고 있고, 쉽게 말하면 그린란드를 지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달라, 팔아라, 안 되면 침략하겠다거든요. 일단 덴마크와 미국 간의 방위 조약을 어기는 거고, 또 나토 헌장 52조. 그러니까 32개 국가 중에 하나라도 침공을 받으면 예. 나머지 국가는 자동 개입 전쟁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침공 어쩌고 그러니까 상징적이죠. 나토의 8개국이 소수의 병력을 파병을 했어요. 그린란드에. 예. 상징적인 조치죠.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병합을 반대한다고 10%의 관세를 2월 1일부터 부과한다. 6월부터는 25%를 추가한다. 예. 이렇게 되거든요. 이 상황 자체가 예. 지금 이 방송에서 논의할 수 있는 주제가 1년 전만 해도 아닌 거죠. 네. 정말 거의 그 영어로 크레이지에 가까운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 옹비니까요. 대통령 행정위원권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EU도 지금 긴급 회의를 소집을 했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선을 넘으니까 나도 똑같이 선을 넘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동일한 10% 관세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정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를 쓰고 있는 상호 관세라는 건 예를 들어서 품목 관세, 이 컵 하나다. 이건 대통령 행정명령 권한이에요. 예. 근데 상호 관세는 국제 비상 경제법에 의해서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 때 가동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 조만간 나올 거예요, 예. 판결이. 그럼 트럼프가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열어봐야죠. 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일단 그린란드 병합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제가 보기엔 카드. 예. 미국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행사하는 거에 지지하는 미국인의 비율은 4%밖에 안 돼요. 예.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토도 상징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관세 카드로 보복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비이성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당장 주시해야 할 관세 소식도 이뿐만이 아니고 미 상무장관이 우리나라 포함해서 주요 반도체 업계를 향해서 미국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100%의 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 또 이렇게 경고에 나선 건데요. 사실은 우리 정부에서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는 하지만 또 추가 협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 커지는 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사실이죠. 지금 첫 번째는 모든 게 불확실해요. 트럼프 정권의 특징은 뭐냐면 신뢰가 없습니다. 예. 무슨 말은 나중에 뒤집으면 그만이에요. 일단은 대만과 반도체 협상을 했고, 대만은 향후 미국의 신규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때는 그 물량의 2.5배까지는 무관세. 네. 그리고 지금 투자한 게 거의 완공되는 것들은 1.5배까지 무관세거든요. 그리고 이제 향후 이 기준을 가지고 다른 국가하고도 개별 협상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번 팩트시트 합의할 때 예. 대만에 비해서, 왜냐하면 대만이 우리의 가장 경쟁자니까요. 대만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게 해준다. 요 약속만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개별 협상을 또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러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선을 넘으니까 그 측근들도 지금 선을 넘는 게, 지금 미국은 반도체 제조 기술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파운드리는 TSMC, 그다음에 메모리 HBM 쪽은 SK나 삼성이거든요. 그럼 100% 관세를 부과한다는 얘기는 그럼 미국은 못 만들거든요. 어차피 100% 관세 부과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럼 관세를 누가 내느냐? 그럼 미국 국민들이 돈을 내는 거, 그 물가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것도 사실 쉽게 말하면은 과장 협박이죠. 100% 부과하면 다 미국 국민들 부과가 되는 거고. 비싸지니까. 그렇죠. 비싸지는 거죠. 예. 우리가 내는 게 아니에요. 음. 결국 미국 국민들이 내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저것도 사실은 지금 협박에 가까운 거다. 예. 그럼 미국에 투자하면 되느냐? TSMC가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인력이 있나요? 인건비는 8만 6천 불인데 예. 1인당 GDP가 우리는 3만 6천이거든요. 중국이 1만 3천이고. 그러니까 TSMC는 생산할수록 지금 손해가 누적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저것도 사실은 아주 비이성적인 비합리적인 판단인 거죠. 그럼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생각을 알기는 쉽지가 않네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걸 다 파괴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질서의 파괴자예요. 엄밀히 보면은. 우리나라한테는 그 반도체는 그럼 어떻게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는 걸까요? 동일하게 얘기를 하겠죠. 예. 투자해라. 그럼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투자한다고 약속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 투자한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적정 수준의 투자 이제 투자한 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2.5배, 1.5배니까 예. 무관세가 그 수준에 맞춰서 투자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아. 일단은 이 바람이 지나가길 바라야 되죠. 그런 왜냐면 트럼프 정권 영원하진 않거든요. 예. 이게 영원히 갈 수는 없거든요. 적자하면서 투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고민을 넘겨야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에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위법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1심과 2심은 트럼프가 질 것 같은 느낌인데 그 상황을 봤을 때 이미 졌죠. 예, 1심, 예. 2심 졌고요. 이제 마지막에 그래서 대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오느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진다 싶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물러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대법원 판사가 9명인데 예. 그중에 6명이 친 트럼프 계열. 예. 보수 계열. 보는 거죠. 예. 그럼 6대 3으로 트럼프가 이겨야 되는데 예. 그걸 장담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명색이 미국 대법원 판사인데 이게 역사에 남을 판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은 뭐 애매한 상황에서는 작용할 수 있겠지만 완전히 아닌 걸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사전 구두 변론 때의 분위기를 보면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도 이 상호 관세에 부정적인 입장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다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질 가능성이 다소 높은 상황이에요. 네. 뚜껑 열어봐야 알지만. 예. 그러면 이제 관세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상호 관세 문제가 예. 위법이니까. 네. 그런데 그 시나리오가 낙관적이지 않은 게 그렇다면서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 무역 차별을 해소하는 관계법들이 무역법이 또 있어요. 예. 뭐 슈퍼 상공이죠, 뭐 이런 것들이. 음. 그다음에 품목 관세, 상호 관세가 아니라 품목별로 부과할 수 있는 관세가 권한은 그건 대통령 권한이에요. 네. 그걸 활용을 하면 또 다시 이제 상호 관세는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수단들을 더 가동을 할 거니까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 커질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어떻게 되든 불확실성은 더 커지는 거죠. 예.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지금 소강 국면이긴 한데 이게 또 당국의 유혈 진압 가운데에 좀 들어선 소강 국면이다 보니 이대로 좀 계속 잦아들지 아니면 다시 확산할 가능성은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제 불확실성의 뚜껑이 열린 거죠. 앞으로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예. 이건 진정된 것도 아니고 끝난 것도 아니고 이제 큰 이란의 불확실성의 입구를 연 것뿐이다. 왜냐? 일단은 이 하메네이 신정 정치가 쉽지가 않은 게 일단 이란 내에 체계적인 도전 세력이나 민주주의 기반이 취약하고요. 두 번째는 하메네이 신정 정치를 지탱하는 물리적 구조가 너무 탄탄해요. 일단 정기군이 40만인데 20에서 25만 되는 정기군보다 더 강력한 혁명 수비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메네이 정권 유지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니까 하메네이하고 일심동체를 움직이는 세력이 20에서 25만. 완전 예. 무장해 있어요. 육해공군 다 있어요. 네. 해외 파병 쿠두스군까지 다 있거든요. 플러스 알파로 바시집 민병대라는 게 있어요. 여기 청년, 여성 다 있어요. 이게 수백만으로 추산되는데 혁명 수비대의 민간 버전이거든요. 예. 근데 최소 합치면 100만은 넘는 걸로 추정이 돼요. 발신병대. 지금 총 쏘고 나쁜 짓 하는 사람 다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물리력이 있기 때문에 예. 일반적인 체제가 무너지는 거하고 달라요. 여기는 무너지면 이 사람들 같이 그 운명 공동체니까.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그 하메네이도 말했지만 수천 명 본인이 말했거든요. 예. 그럼 진압한 것 같지만 이번에 이 시위는 지금까지 있던 시위와 질적으로 달라요. 2022년 히잡 선거는 히잡이라는 단일 요인. 네. 그다음에 그 아민이라고 하는 사망한 여성이 쿠르드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수민족으로 몰아간 거죠. 그러니까 진압이 지금하고는 다른데 지금 뭐냐면은 해결할 수 없는 경제 문제예요. 예. 화폐 화폐 가치가 10년 전부터 40에서 50%를 추락했어요. 그다음에 화폐를 남발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재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는 이번에 히잡 안 쓴 여성이 담배 불을 하메네이 사진 불타는 걸로 붙이는 장면이 상징적인 거거든요. 예. 해외에서 찍어서 이제 보낸 거죠. 그러나 그게 다 깬 거예요, 사실은. 음. 뭐냐? 하메네이 죽어라. 하메네이의 신정 정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다음에 경제 문제 말씀드렸지만 핵심 지지층부터 시작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란의 상인층들이 원래 하메네이 핵심 지지층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지해주고 서로 공유하는 이권을. 그런데 이번에는 상인들이 시작했거든요. 예.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에서 시작됐고 신정 정치 자체를 건드렸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경제 문제가 산적해 있고 거기다 너무 많이 죽었잖아요. 예. 그럼 이 피해 긴장이 지금 눌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다시 폭발할지 모르는 거죠. 이란은 그러면 이렇게 시위를 정부를 상대로 해서 어쨌든 경제난이 안 좋아서 시위를 시작했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시위를 할 때마다 그렇게 사람들 다 쏴 죽이는 거예요, 보통? 진압 그 방법이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란이 처형 건수가 아주 많아요. 처형 건수가. 평상시에도 한 1,000여 명 정도 처형을 하거든요. 네. 그중에 상당수가 반체제예요. 지난해에는 이 처형 건수가 2,000건까지 늘었어요. 예. 재판도 그냥 약식이에요. 아. 그리고 또 하나는 하메네이가 89년에 집권하거든요. 호메이니가 그 전에 죽었으니까. 예. 근데 1988년에 이란 이라크 전쟁이 종료가 되는데 이란 이라크 전쟁 8년 전쟁 동안 호메이니 정권은 오히려 이슬람 민족주의를 통해서 정권을 강화합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니까 오히려 이게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봐서 그 당시 반체제 정치범들이 한 3만 명 정도 구금돼 있었는데 예. 좀 더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직결 처형을 합니다. 다 3만 명, 최대 3만 명. 예. 그러니까 이때 대통령이 하메네이였어요. 그러니까 피로 얼룩진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정권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유혈 진압이 일상화돼 있고 그 다음에 비공식적 그 불법적인 처형도 사형제도도 광범위한 거죠. 그러니까 피로 누르고 있고 예. 그 누를 수 있는 물리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체제보다 훨씬 더 튼튼하죠, 독재 체제가. 예. 그러나 이번에 이란 국민들은 이미 선을 넘는 이 분노를 표출했고 이 긴장이 남아 있으니까 네. 미래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정이 된 건지 아니면 더 음. 터질지. 여기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개입 변수도 남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후부터 서방의 제재가 더 심해지니까 경제난은 더 심해질 거거든요. 예. 언제 또 터질지 모르죠. 그렇게 수만 명을 죽인 하메네이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번 시위로 수천 명이 사망한 거다. 그건 확인해 준 꼴이 됐잖아요. 그리고 근데 미국의 음모가 있다 이렇게 말했고 그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응해서 이란은 새 리더십을 찾을 때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거는 지금 관계를 앞으로 이 관계가 어떻게 또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갈 건지 예측 좀 해주시죠. 양측은 적대적 공존 관계예요. 지금. 예. 하메네이는 반미, 그다음에 미국은 하메네이 정권에 대한 강경책, 이스라엘과 연대해서 그러니까 양측은 계속해서 이 타협점이 이번에 사실 물밑 접촉이 부분적으로는 가능했거든요. 예. 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수백 명, 800명의 처형을 유보했기 때문에 내가 공격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신락 같은 희망은 남아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양측은 당분간은 강경책을 이어갈 것 같다. 그러나 이제 하메네이 정권이 만일에 물밑 접촉으로 지금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핵 농축이거든요. 예. 이 문제에서 파격적인 해법을 제시해서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없은 협상 테이블을 만든다면은 긴장이 완화될 수 있을 텐데 그 얘기는 또 하메네이 독재정이 더 간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는 그러나 지금 더 강경해져서
다시 위태로워지고 다시 이란 시위가 다시 폭발하면 그땐 지금보다 더 격렬해질 거고 예. 더 혼돈 속으로 갈 수 있고 하메네이 정권이 실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어요 지금. 근데 트럼프는 그 이란에 뭐 군사력을 투입할 계획은 없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베네수엘라가 너무 쉽게 끝나서 네. 어디든 투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지금 가능한 건 폭격밖에 없거든요. 예. 베네수엘라도 그냥 신속하게 작전하고 나왔잖아요. 지금 전면적인 지상군 개입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희생이 생기니까. 그러네요. 이란은 베네수엘라 차원이 다르다. 인구도 3배, 그다음에 군사력도 몇 배나 강하고. 그러니까 그런 급습 정도의 폭격은 가능하겠지만 예. 문제는 하메네이 제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투자가 그대로 있잖아요. 더 혼돈으로 빠져들 수 있거든요. 예. 베네수엘라도 지금 마두로 잡아간 다음에 마차도라는 노벨 평화상에 있는 이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마두로의 신복인 로드리게스 부통령하고 손잡잖아요. 아. 왜냐하면 혼돈을 방지하고 오히려 석유 자원에 대한 이권을 협상하려면.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거겠죠. 비핵화, 그다음에 이란 석유 자원의 확보. 이 협상을 한다면은 할 텐데 예. 이걸 하메네이가 제안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그렇다고 군사적으로 폭격을 한다? 그건 너무나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주변국들이 오히려 미국의 이란에 대한 공격을 막아요. 예. 공격하면 혼돈으로 빠지면 이게 다 옆으로 튀잖아요. 아니면 또 이란이 공격받으면은 옆을 때리거든요. 카타르 미군기지, 사우디 미군기지, 이스라엘 이러면 중동 전체가 화약고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베네수엘라 때리니까 뭐 이란도 쉽게 때린다. 얘기가 다르죠. 지난번 핵실을 폭격할 때는 얘기가 다르죠. 예. 조금 전에 이제 베네수엘라 이야기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은 트럼프 정부하에서 뭐 이란의 시위 또 그린란드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최근에 아마 돈노주의에 대한 그 표현을 어느 때보다 시청자분들도 많이 듣고 계실 것 같거든요. 앞으로의 국제 질서 좀 어떻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트럼프는 불확실성에 불확실성을 더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합리적인 판단이거나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요. 지금. 과거에 예를 들어서 트럼프 일기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을 막았어요. 어른들의 축이라고 하는 네. 매티스 국방장관이라든지 맥마스 안보부장관, 에스퍼 이런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다 예스맨들이거든요. 이민단속국 과잉으로 총격한 다음에 자기 시민들을 테러리스트로 몰아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러면 안 되거든요. 예. 나중에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트럼프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관세 때리잖아요. 그린란드. 더 때릴 거고. 네. 그러니까 문제를 최대한 키우는 선으로 가긴 갈 거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본인이 국제법은 나한테 안 통한다. 내 도덕심뿐이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예고했던 것들을 행동에 옮길 거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린란드 포함해서 베네수엘라 지금 정리된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마두로 측근들이 그대로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 행보는 당분 계속될 거다. 예.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일은 벌리지만 수습하거나 정리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더 불확실성이 더 커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에 잡혀간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은 어떨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래 역시 핵만이 살 길이야. 핵을 더 갖고 있어야 되고 핵을 많이 이용해 먹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 분석이 나오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그 생각은 어떨까요? 지금 불안하죠. 예. 왜냐면 뭐든 하는 게 트럼프잖아요. 네. 그리고 맥마스터 안보부장관이 지난해 8월에 맥마스터 안보부장관이 트럼프 일기 때 안보부장관이었거든요. 얼마 하다가 계속 막으니까 해임시켜 버렸는데 예. 회고록을 썼는데 거기 그런 내용이 나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입니다. 네. 멕시코 마약 시설 폭격하면 어떨까? 베네수엘라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게 북한이 열병식 할 때 인민군들을 한꺼번에 제거하면 어떨까? 아, 그런 얘기도 나왔다는 제안을 거예요? 했다. 예, 책에 나와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나와 있으니까 실제로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물론 못합니다. 해서도 안 되고. 네. 하면 절대 안 되죠. 한반도 전체가 위험해지니까.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최악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시나리오가 다양한 게 최근에 예를 들어서 1월 4일 날 북한이 이 대통령 방중할 때 극초음속 미사일 2발을 쐈거든요. 네네. 이때가 마두로 잡아간 다음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르다. 그다음에 이번에 무인기 사태 북한이 막 크게 떠들잖아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예. 그 중에 북한의 총참모부 발표문을 보면 아주 장황하게 자기들의 방공망을 자랑해요. 특수하게 유인했고 추락시켰고 방공망으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특수한 전자전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방공망은 베네수엘라 다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나도 당할 수 있다라는 예. 경각심 예.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대화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 미국과의 대화입니다. 그렇죠. 예. 트럼프가 만나기 원하니까. 네. 또 하나는 베네수엘라나 이란이나 핵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다. 그냥 우리 핵을 더 집착해야 된다. 예. 이 여러 가지 이제 어. 그 만감이 교차하겠죠. 우리 한반도 그럼 우리나라 뭐 한반도에 대한 그런 그 안보에 대한 변수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베네수엘라나 이란과 여긴 완전히 다릅니다. 예. 중국과 러시아가 뒤에 있고 네. 북한은 구식이긴 하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조밀한 방공망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네수엘라나 이란 사태를 그대로 적용시키는 건 아니다. 예. 그러나 이제 굳이 희망 회로를 돌린다면 마두로나 하메네이나 강경한 대결로 가다가 사실은 더 위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김정은 정권이 합리적이라면 예. 일단 대화의 출구를 찾으면 미국과의 긴장이 완화될 거라고 판단하겠죠. 예. 왜냐하면 결국 충돌하면 어떻게 되죠? 헤즈볼라, 후티, 이란, 베네수엘라 다 봤으니까. 모두 봤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 오니 네. 분명히 또 만난다고 할 거거든요. 그때. 그때의 대화의 계기가 찾아지는 게 이제 좋은 시나리오고 예. 아닌 경우는 이제 북한이 더 움츠러들면서 계속 대화의 문을 닫고 핵에 몰입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겠죠. 네. 예. 이런 상황에서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 마차도는 또 자신의 노벨 평화상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헌납을 했습니다. 이건 뭐 어떤 의도로 봐야 할까요?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약간 블랙 코미디죠. 노벨상 위원회가 안 된다고 말했거든요. 그렇죠. 그건 상은 팔 수도 있지만 네. 수요자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를 잡아갔으니 이제 민주화에 기여했다라고 줬을 수는 있겠는데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제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 선거 때 마차도가 실질적으로 더 많은 득표를 한 걸로 추정이 돼요. 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마차도는 쳐다보지 않았고 네. 처음엔 당신은 지지를 못 받고 있어. 존경 못 받아. 그리고는 마두로의 정치적 동지인 로드리게스 부통령하고 뭐 지금 통화하고 그러거든요.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베네수엘라 석유거든요. 자꾸 일각에서 뭐 중국 견제 그다음에 뭐 부정선거 그러는데 마두로 잡아간다면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오히려 석유만 얘기를 해요. 마차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왜냐 마차도가 들어가면 예. 기득권층들을 장악을 못 하잖아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를 통제해야 되는데 지금 로드리게스는 석유 장관이거든요. 예. 부통령이면서. 그리고 통화 잘 되거든요. 알아서 니네한테 팔게 이러고 있거든요. 낮에는 반미하고. 네, 네. 그러니까 마차도 엄밀히 말하면 마차도라는 민주 인사를 안 쳐야 되는데 이 사람이 들어가면은 통제권을 확보를 못 하니까 오히려 마두로의 그 후계자인 이 로드리게스하고 협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차도는 속이 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매달 주고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만일에 마차도가 압도적인 지지로 지금 베네수엘라를 장악한다. 그럼 들여보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한 제가 보기엔 메달만 받을 거다. 향후 이제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